올바른 정보, 다양한 시각으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 네, 일련의 사건들로 정치적 신뢰가 무너지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전면적 개혁과 담론 또한 멀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공동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창립된 지 내년이면 10년이 되죠. 그때 네, 가졌던 문제의식, 지금의 상황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사단법인 싱크탱크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2007년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경쟁 만능과 승자 독식의 경제사회 구조로 재편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잘 수습했고 그래서 외형상의 안정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를 들여다보면 경제와 산업, 일자리 등에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양극화되고 말았고 민생 불안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국가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경제와 복지 분야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를 이제 출범시켰고 저희들이 경제와 복지가 통합적으로 발전하는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이제 지금까지 추창하고 시민사회에서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가 정치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또 국민적 인식도 다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민생 불안이 지금 심각하고 여전히 지금 복지가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성장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나아졌지만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게 지금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자살률이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산율도 합계 출산율이 이 20년 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7이었는데 지금은 1.2로 세계에서 아주 최하위에 머물고 있죠. 또 20년 사이에 이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상대적 빈곤율이 8%에서 15%로 2배가 늘어났고 예.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이 소득 점유율도 32%에서 48%로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주요 국가들 중에서 2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요. GDP의 10.4%를 지금 복지에 쓰고 있는데 OECD 평균이 22%니까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이런 그 선진 복지 국가들은 30%가 넘으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복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복지 수준이 지금 저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지 수준이 낮아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인식이 상당히 좀 한계를 그동안에 보여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양극화되고 또 경제성장 우선주의가 우리 사회에 너무 그 주도적인 담론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일단 복지를 미루어야 된다. 복지에다가 돈을 쓰게 되면 이건 낭비다. 일단 파이가 작으니까 파이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성장으로 우선적으로 모든 걸 다 몰아가야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장도 일어나지를 않았고 또 성장의 과실은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부유층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불평등만 커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복지는 포기해버렸죠. 그러니까 복지 없는 성장이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지금 민생이 불안정해진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만 거죠. 네. 그럼 당초 생각했던 이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해가지고 우리 시민사회와 학계에 발표했던 것이 역동적 복지국가론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성장 엔진을 탑재한 복지국가입니다. 흔히 복지국가 하면 뭐 분배만 하고 복지만 하고 뭐 경제나 성장은 등한시한다 이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20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을 그렇게 강조하던 우리 사회의 그 신자유주의 주도 세력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실패했거든요. 양극화만 심화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보편적 복지국가, 즉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없이 경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복지 없는 경제 성장은 허구다. 현대 경제는 과거와 달리 지식 기반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식과 사람의 기능,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복지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좀 확고하게 틀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출간한 이상희의 복지국가 강의라고 하는 책에 자세하게 기술을 해놨으니까 좀 여건이 되시는 분들 꼭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국가의 모델 하면은 북유럽 유럽의 뭐 여러 나라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자유주의 복지국가보다 근데 이 나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데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복지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적인 어떤 조세장의 부담 이게 이제 지난해 뭐 여러 가지 뭐 세금 증세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말씀이 얼핏 우리가 들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해보면 좀 지당하게 옳은 말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부담시키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커진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세 부담률이 GDP의 18%인데요. OECD 평균이 25%이고 북유럽 복지국가, 즉 스웨덴 같은 이런 복지국가죠. 이런 나라들은 GDP의 33%나 되거든요. 우리의 18%에 비하면 엄청나게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유럽 나라들은 오히려 조세 저항이 더 약해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북유럽보다 훨씬 더 세금을 적게 내매에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북유럽 같은 나라들은 보편주의를 냅니다. 보편주의를 해가지고 경제와 복지, 일자리 모든 분야에서 보편주의를 적용해가지고 누구나 일을 하고 누구나 세금을 내고 누구나 복지를 받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떤 식으로 경제와 복지가 짜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조세 저항 문제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항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 세율이 낮은데 왜 저항합니까? 이렇게 지금 조금이라도 세금 더 내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한 이유는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의 수준이 낮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 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뭐 보편적 복지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후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보편 복지가 경제 위기와 나태함을 가져온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과거 선거들과는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이 대선의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정부 여당이 대선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야당도 사실은 이게 무력하게 손을 놓고 지금 세월을 다 보내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이제 좌절감에 빠졌단 말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다. 내 살림살이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나와 가족만 생각하자. 이런 이제 인식들이 팽배해지면 사회 공공성은 후퇴하게 되고 우리 사회는 불행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확충되게 되면 뭐 세금 부담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가 생겨가지고 일도 안 하려 그런다라는 이런 부정적 인식이 막 묘실어져 버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이런 인식적인 한계로부터 과감하게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게 특정의 어떤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상적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정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희 공동대표였습니다. 출발 무등의 아침